저희 팀에 대한 주제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카프카 기술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데이터가 생성되는 트위터에서 트위터를 데이터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트위터에서 MBTI에 관련한 키워드를 가져와 카프카 클러스터로 보내 처리하였고, 이를 엘라스틱서치와 키바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한 기술 및 플랫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보다 안정적이고 확장성 높게 구축하기 위하여 아파치 카프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컨플루언트 플랫폼을 활용해서 카프카를 최적화하였습니다. 또한 코드를 통해 가상머신을 보다 편리하게 구축, 운영, 관리하기 위해 베이그런트를 사용하였습니다. 트위터 API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가져하였고, 엘라스틱서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인덱싱 처리해 빠른 속도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키바나를 사용하여 엘라스틱서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시각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주된 기술인 카프카에 대한 설명입니다. 카프카는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움직이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카프카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이벤트 스트림을 게시 및 구독, 읽기 쓰기가 가능하며 이벤트 스트림을 메모리가 아닌 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벤트 스트림을 실시간으로 분석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카프카는 대기시간 10ms 미만으로 높은 처리량을 갖고 있고, 확정성과 고가용성으로 안정적으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파치 카프카와 컨플루언트의 비교입니다. 저희는 오픈소스인 아파치 카프카를 보다 최적화하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컨플루언트 플랫폼을 활용하였습니다. 컨플루언트는 카프카 창시자가 만든 회사로 카프카 소프트웨어 커밋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전문성 높은 회사입니다. 컨플루언트 플랫폼을 사용하였을 때 장점은 KSQL DB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정제 및 가공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출출할 수 있었고, 컨플루언트 커넥터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데이터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센터와 같은 GUI 기반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보다 가시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프카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안정적이게 처리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카프카 클러스터 구축에 관해서는 이나영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카프카 클러스터 구축 파트를 맡은 발표자 이나영입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교육장 사용이 불가능해서 교육장의 컴퓨터 6대를 공유기에 웨이크홈 기능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컴퓨터를 켜고 SSH 원격 접속을 통해 각자의 노트북으로 프로젝트 구축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프로젝트의 물리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총 6대의 서버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했으며 설정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특정 환경의 가상머신을 만드는 툴인 베이그런트로 버추얼박스 VM을 만들고 관리했습니다. 1번부터 3번 세대의 서버의 VM으로는 주키퍼와 브로커 클러스터를 구성하였고, 4번 서버의 VM으로는 커넥터를, 5번 서버의 VM으로는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6번 서버의 VM으로는 컨플루언트의 모니터링 시스템인 컨트롤 센터를 구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프로젝트 구조입니다. 주키퍼 세대, 브로커 세대로 클러스터를 구성해 서버의 장애에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이 브로커들은 그 하나의 부트스트랩 서버로 묶이기 때문에 각 클라이언트들이 하나의 브로커에만 연결이 되어도 전체 브로커들과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트스트랩 서버와 각각의 프로듀서, 컨슈머, 컨트롤 센터 등의 API와 연결이 되어 각각의 역할에 맞게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프카 클러스터입니다. 카프카는 확장성과 고가용성을 위해 여러 개의 브로커를 클러스터로 구성해 동작합니다. 먼저 주키퍼는 카프카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역할로 카프카의 서버들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브로커는 메시지를 관리하는 주체로 카프카 서버라고 불립니다. 토픽을 기준으로 메시지를 관리하며 장애가 발생 시 안전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브로커의 내부 구조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상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브로커를 보시면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픽과 파티션, 오프셋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토픽은 메시지를 구분하는 단위입니다. 카프카에 저장되는 메시지는 토픽으로 분류되고 또 토픽은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티션이란 메시지들의 병렬 처리를 위해 토픽별로 분산되어 저장되는 단위입니다. 그림처럼 한 토픽에 파티션이 3개가 존재할 경우 메시지들은 파티션 3개에 각각 분산되어 저장이 됩니다. 또한 파티션 안에는 메시지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오프셋이 있습니다. 이 오프셋을 이용해 이전에 가져간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오프셋을 통해 파티션 내에서는 데이터의 순서가 보장이 되지만 각 파티션들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파티션들끼리의 메시지의 순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트위터에서 조원 4명과 멘토님의 MBTI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들을 각각 5개의 토픽으로 생성했습니다. 또한 각 토픽별로 파티션을 3개씩 설정하여 병렬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들이 토픽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로듀서, 컨슈머, 커넥터에 대해 김기도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프로듀서와 컨슈머 그리고 커넥터에 대해 설명드릴 발표자 김기돈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카프카 클러스터를 구축을 한 후에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프로듀서와 그리고 커넥터를 이용한 컨슈머를 연결했습니다. 먼저 프로듀서입니다. 프로듀서는 카프카 클러스터에 데이터를 보내는 API입니다. 데이터를 보낼 때 프로듀서는 카프카 안에 있는 브로커와 파티션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다른 여러 파티션에 데이터가 분할해서 들어가는 그림을 제가 그려놓았는데요. 프로듀서에서 카프카로 데이터를 보낼 때 함께 보내는 키가 있는데 키값을 설정하면 특정 파티션으로 데이터를 몰아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는 데이터를 전송 보장해 줄 수 있는데 프로듀서를 설정할 때 거기에 에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크를 얼로 설정하게 되면은 브로커에 장애가 일어났을 때 데이터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파티션 옆에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오프셋인데 오프셋은 프로듀서에서 파티션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제 같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들어온 순서대로 각각의 아이디를 부여받게 됩니다. 네, 컨슈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슈머는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API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화살표 때문에 카프카에서 컨슈머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컨슈머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그 설정된 토픽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프로듀서와 마찬가지로 컨슈머도 데이터를 읽어올 때 브로커와 파티션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읽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컨슈머에서 데이터를 읽고 처리를 마친 후에는 컨슈머가 커밋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커밋한 시점이 카프카의 컨슈머 오프셋에 기록되게 됩니다. 만약에 컨슈머에 장애가 생기고 그 뒤에 다시 컨슈머를 복구시켰을 때 컨슈머 오프셋에 저장되어 있는 어디까지 읽었는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해당 부분부터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커넥터입니다.
이제 커넥터는 어플리케이션과 카프카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기능을 일부분 담당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래서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개발할 때 코드와 컨피그레이션을 카프카와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발했을 때 코드가 길어지게 되고 나중에 코드 수정이 복잡해지게 되어서 이제 유지 보수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할해서 커넥터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듀서와 컨슈머로만 구성을 하게 되면 카프카에서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가 생겼을 때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커넥터를 사용하게 되면 카프카에서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좀 더 용이합니다. 또한 개발을 할 때 재사용이 가능한 코드로 구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듀서나 컨슈머를 연결할 때 또다시 매번 개발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또 이제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로 많이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경험이 없는 개발자들도 카프카에 데이터를 안정적이고 빠르게 보내는데 용이합니다.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만든 플랫폼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서 트위터 API를 데이터 소스로 이용하였고, 프로듀서와 카프카를 연결할 때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듀서에 카프카와 연결하는 코드와 컨피그레이션을 따로 설정해서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카프카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컨슈머를 연결할 때에는 커넥터를 사용해서 커넥터를 이용한 카프카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컨슈머로는 저희가 토픽에 저장한 데이터들을 좀 의미 있게 시각화해보고 싶어서 엘라스틱 서치와 키바나를 연동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플랫폼에 대한 시연은 뒤이어서 김성현 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할 김성현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시나리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위터에서 키워드를 선택하여 토픽에 저장을 하고 엘라스틱 서치를 통하여 키워드가 제대로 적재된 것을 확인한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먼저 트위터의 데이터가 직접 저장될 토픽을 생성을 합니다. 컨트롤 센터에서도 토픽을 생성을 할 수 있고, 또 직접 커맨드 라인을 가지고 토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토픽에 관한 옵션들은 따로 지정을 하지 않는 한 브로커를 생성할 때 부여한 디폴트 옵션으로 생성이 됩니다. 저희가 생성한 토픽의 이름은 트위터 ESTJ라는 토픽을 생성했습니다. 토픽을 생성 후 트위터 API를 이용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이 코드는 프로듀서 코드의 일부로 ESTJ 키워드로 트위터에 트윗된 내용을 방금 생성한 트위터 ESTJ라는 토픽에 저장시키는 자바 코드입니다. 트위터 개발자 계정을 등록해 발급받은 키를 입력을 하고 트위터에서 검색하여 저장될 키워드를 설정을 합니다. 앞에서 설정한 키워드를 트위터 ESTJ라는 토픽으로 전송하는 코드입니다. 다음은 컨트롤 센터로 이동하겠습니다. 컨트롤 센터에서는 토픽뿐만 아니라 카프카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구성들인 브로커, 토픽, 커넥트, 캐시컬 DB 같이 모든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프카 클러스터 전체적인 클러스터에 대한 매트릭스들을 확인할 수 있고, 주키퍼의 정상 동작 여부와 현재 구성된 브로커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작 중인 브로커의 상태를 목록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브로커 장애 시 이 목록 중에 장애가 발생된 브로커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현재 생성된 토픽들의 목록입니다. 이 중 하나의 토픽을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프로덕션은 현재 트위터로부터 카프카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이고요. 컨섬션은 엘라스틱 서치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보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파티션으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분산되어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연 영상은 실시간으로 적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트위터에 글을 작성을 하고 엘라스틱 서치로 확인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직접 트위터를 작성을 하였고요. 정상적으로 작성이 된 걸 확인을 하고 엘라스틱서치로 이동해서 동영상 제작기 중 약 10만 건의 데이터가 엘라스틱서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방금 트위터에서 날린 내용이 엘라스틱서치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공식 문서와 교육기관에 배웠던 지식을 최대한 활용을 하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팀원 모두 다 아파치 카프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황이었고 국내 커뮤니티 또한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아서 전적으로 개개인의 능력과 공식 문서 그리고 멘토링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설치부터 옵션 하나하나 설정하면서 카프카의 개념, 구동 원리, 그리고 옵션 등 카프카의 이런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오류와 구성했던 옵션들을 따로 정리해서 팀원들끼리 공유하였고 나중에 카프카를 다시 다루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문서화해서 보관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람이 모여 한 팀을 이뤘고 같은 목표를 향해 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조정이라는 스포츠인데요. 조정은 개개인의 역량보다는 얼마나 팀원 간 호흡이 잘 맞느냐로 결과가 나오는 스포츠입니다. 저희는 조정 선수들과 같이 프로젝트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3개월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슈로 인해 프로젝트 기간 동안 교육장도 폐쇄되었고 오프라인으로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에 더 많이 모여서 서로 의견 공유도 많이 하고 한 가지 옵션에 대해서 정말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우려했었던 팀원 간의 불화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저희는 그런 걱정과 다르게 한 번도 마찰 없이 각각의 팀원이 가진 그 능력이 시너지를 잘 발휘를 해서 지금의 발표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CCCR의 교육과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직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 배웠던 지식, 멘토링을 하면서 받은 가르침, 팀원과의 협업을 통한 경험들을 배경 삼아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의 파이레츠 오브 카프카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Q&A를 끝으로 프로젝트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